2024년 7월 26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북극 탐험 일정이 시작되었다. 두바이를 경유해서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도착한 후 가벼운 여정으로 북극 탐험을 준비한다. 오페라 하우스를 시작으로 극지방 탐험에 사용되었던 플라모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으로 간다. 1929년 은퇴한 플라모는 1930년부터 복원이 시작된다. 복원이 끝난 1936년 이곳 박물관에 전시된 후 지금까지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극지방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던 시절 노르웨이의 영웅 난세는 1893년 자신이 설계한 플라모를 타고 북극점을 향해 모험을 떠난다. 이후 플라모는 아문센에게 전해지게 되고 아문센은 이 배를 타고 1911년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게 된다. 오슬로에서 첫날을 맞이한 후 본격적인 북극 탐험을 위한 휴식에 접어든다. 다음날 아침 탐험의 시작점이 되는 롱이어비엔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을 한다. 롱이어비엔은 스발바르 제도 내 행정의 중심지로 2,500여 명의 인구가 사는 중요한 도시다. 과거 석탄을 캐던 광업이 중심이었던 이곳은 현재 과학과 관광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세 시간의 비행 후 마침내 스발바르 제도 내 롱이어비엔에 도착을 했다. 먼저 호텔로 이동을 하여 짐을 풀고 가벼운 트레킹을 위한 준비를 한 후 탐험의 첫 시작을 경험한다. 처음 만난 곳은 국제종자보관소다. 이곳은 핵전쟁, 소행성의 충돌, 혹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지구적 규모의 재앙 후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식량의 씨앗을 저장하는 곳이다.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107만 종 이상이 보관되어 있고 이 중 우리나라도 아시아 국가 최초로 13,000여 종의 종자를 기탁하였다고 한다. 석탄을 캐고 나르던 장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멈춰져 있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그중 20세기 초반 지어진 거미 빌딩이라 불리는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곳에서 채석 후 운반되는 돌, 석탄 등이 모이던 곳이라고 한다. 탄광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는 듯 마을 중심에 광부의 모습이 세워져 있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는 의미인지 동상 앞에 꽃이 놓여져 있다. 마을 밖으로 나가게 되면 곰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총을 소지한다라는 가이드의 설명에 북극곰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 또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다. 캠프 바렌츠에 도착을 하니 썰매개들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긴다. 이곳은 400년 전 네덜란드의 탐험가 빌렘 바렌츠가 스발바르 제도를 발견한 후 야영을 했던 곳으로 전통적인 모습의 텐트와 건물이 갖추어져 있고 이곳에서
캠프의 역사와 북극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곳으로 온 인간들의 욕심과 자연의 마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다. Destroy our ecosystem, like try to kill the bird or try to kill the mouse. So we are, no, because the Svalbard is known as the Arctic desert. 스발바르 대학과 함께 위치를 한 박물관에는 이곳의 환경과 역사, 그리고 이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기후의 변화로 생기는 환경의 변화가 인간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마을 내 기념품과 더불어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매장 한편에는 소총과 권총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낯선 모습이다. 이제 롱이어 비엔을 뒤로하고 북극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탐사선을 타고 본격적인 북극 탐험이 시작된다. Yeah, thank you. 탐험의 첫 지역은 스칸센이라 불리는 웅장한 산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스칸스북다라고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해변을 따라 산책을 하며 술록과 다양한 식물들, 그리고 검은 갈매기를 포함한 여러 새들을 만났고 오래된 광산시설의 일부를 볼 수 있었다. 그중 1934년에 지어진 오두막을 볼 수 있었는데 한쪽 벽면에 북극곰에 의해 뜯겨진 흔적을 보며 곧 북극곰을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기도 하였다. 탐험이 시작되고 둘째 날 아침, 날씨 요정의 축복을 받으며 마그달렌의 피오르덴을 향해 간다. 이곳은 스발바르 제도 내 사람이 살고 있는 세 개의 섬 중 하나인 스피츠베르겐이라는 섬에 위치한 곳으로
1596년 바렌츠가 처음으로 발견을 한 곳이다. 이후 1614년 영국의 탐험가이자 포경업자인 로버츠 포더비가 이곳을 모들랜 사운드라 이름 짓고 영국인들이 들어와 그라브네셋이라는 포경 기지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네덜란드인들이 이곳을 다시 되찾게 된다. 이곳에는 과거 여기서 생활하던 이들이 생을 다하고 묻혀있는 130개의 무덤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언덕에 올라 마그달렌의 피오르덴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다시 탐사선으로 향한다. 계획을 하면서 다른 탐험들보다 탐험의 둘째 날 오후 상륙한 곳은 17세기 네덜란드 포경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스메렌부르 브레엔이라는 곳이다. 해안을 따라 산책을 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빙하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지금 현재 2011년 기준으로 남아있는 빙하의 면적이 57%라고 한다. (1953년) 기후 관측을 시작한 이후 2024년 현재 1월 기온이 과거에 비해 8도가 상승했다고 한다. 학자들은 이 상태라면 2050년 북극 얼음이 다 녹을 것이다라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빙하 근처로 가던 중 호기심 많은 물개 한 마리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듯 주위에서 수영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인다. 북극의 얼음은 북극곰의 서식처이며 대서양의 열기를 식혀 내려보내 지구의 기온을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극의 빙하 얼음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반사시켜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빙하가 녹아 줄어들게 되면 반사율이 낮아져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다시 빙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작별이 아쉬운지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것인지 물개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주변을 맴돌고 있다.
저녁 9시 30분경 북위 80도를 지나며 북극에 진입했음을 기념 후 모펜섬을 만난다. 모펜섬은 1655년 네덜란드의 핸드릭 동커에 의해 처음으로 지도에 표시되었다. 20세기 중반 바다 코끼리가 멸종 위기에 처해진 후 모펜섬은 그들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곳은 바다 코끼리와 새들의 안식처로 야생동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상륙이 금지되고 하절기 500m 내 접근 제한으로 인해 멀리서나마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뱃머리를 돌려 다시 남쪽으로 향한다. (1906년) 지도 제작자 군나르 이삭센이 모나코의 알베르 1세를 기리기 위해 이곳을 줄리북타라 명명하였다. 알베르 1세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과학자이자 탐험가로 특히 북극 탐험과 해양과학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수천 마리의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어 아래쪽으로는 식물이 가득하고 야생동물들도 자주 보이기 때문에 꽃의 공중 정원이라는 엣지이기도 한 곳이다. 공중의 정원이라고 지금 주변에 이렇게 뚝뚝 안 있잖아요. 그 안쪽에서 북극에는 펭귄이 없다. 남극에 펭귄이 있고 북극에는 퍼핀이 있다. 조디악을 타고 새들의 서식지와 유빙을 보며 줄리북타를 뒤로하고 탐사선을 귀환한다. 저는 커피는 아닌 것 같아. 뛴다. 뉴 런던을 향하는 하이킹이 시작된다. 하이킹을 하던 중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과 새들, 그리고 언제였을지 모를 죽을 동물의 뼈 조각을 보며 북극이 가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기억하려 연신 사진을 찍고 있다. 그곳에서 작은 호수를 만났고 꽤나 특별한 여러 종류의 새들도 보게 된다.
다시 길을 걷다 보니 과거 채석에 사용되었던 장비가 버려진 듯 방치된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다. 1911년 북극 탐험회사에 고용되어 금강을 찾던 어니스트 맨스필드는 이곳에서 대리석을 발견하게 되고 이 지역을 순수한 대리석의 섬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 뛰어난 언변을 바탕으로 많은 투자를 이끌어냈고 그렇게 모인 자금으로 여러 장비와 자재를 구입해 다시 이곳을 향해 오게 된다. 모든 준비를 끝마친 후 채굴이 시작되었고 대리석을 가득 실은 첫 번째 배가 남쪽으로 향해 가는데 대부분의 돌들이 서리풍화의 영향으로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돌들은 물에 녹듯 부서져 버리게 된다. 이후 채석 작업은 멈춰지게 되고 건물과 대부분의 장비들이 뉴 올레순으로 옮겨져 갔다. 과거 광산 마을이었던 뉴 올레순은 현재 대기와 오존층 그리고 지질 생물학 및 빙하 연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국제 연구센터로 자리를 잡았다. 1945년 석탄 채굴이 시작되고 1962년까지 이곳은 두 번의 아픈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다. 광산에서 발생을 하는 메탄가스로 인해 많은 광부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당시 킹스웨이라는 회사가 석탄 채굴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곳이 국영기업이다 보니 노르웨이 정부는 큰 비난을 받아야만 했고 이 비극의 결과로 1963년 총리가 사임을 하게 된다. 마을을 둘러보다가 2002년 4월에 설립된 다산 기지를 만나게 된다. 방문했던 8월 당시에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상주하는 연구원들은 없었다. 대신 청소년 극지연구소 체험단을 통해 이곳을 방문한 학생들을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북극 탐험의 길을 열어준 아문센의 흉상을 보며 아쉬움을 남긴 채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한다. 탐험의 마지막 아침, 소중한 여정을 도와준 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다. 기대했던 북극곰과 북극 여우는 보질 못했지만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었고 추억이었던 이 시간이 한없이 그리워질 듯하다. 언젠가 오로라가 보이는 계절에 맞춰 다시 이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남기고 싶다. 그 어느 때보다 무더웠던 여름, 특별했던 북극 탐험의 시간이 남은 여름의 더위를 이겨낼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